얼마 전 타계하신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께서는 삼성전자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엄청난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사실 그가 삼성에 처음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전자업계는 일본이 휩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기라성과 같은 일본의 초거대 기업들을 무찌르고 삼성전자를 전 세계의 초인류 반열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또 이건희 전 회장이 없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푸쇼피디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쯤이었죠. 이건희 전 삼성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도하시고 진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가지셨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는 건 그만큼 그분께서 영광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도 이건희 회장이 딱 취임했을 때가 1987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년 전 2018년이었죠. 전 세계 모든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등, 2등, 3등 전 세계 모든 회사들 중에서 3등을 기록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사우디 아람코는 국영기업이죠. 나라 자체에서 나오는 엄청난 석유를 토대로 난 것이기 때문에 진짜로 그냥 회사 자체로 경쟁을 한 애플이나 삼성전자, 알파벳, 로열 더치쉘과 같은 그런 대단한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했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그 큰 중국의 대륙에서 중국의 총 수입 1위는 어떤 품목인지 아시나요? 보통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석유를 많이 말씀하시죠? 자료를 살펴보면요, 집적회로 바로 반도체입니다. 심지어 우리 삶의 어떤 모든 면면에 소비되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그런 원유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게 집적회로, 즉 반도체예요. 그런데 이런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이러니까 그 큰 대륙을 먹었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가지는 위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큰 위치를 가지지만 예전에 불과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로 이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사실 이병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부터 준비하던 것이 바로 반도체 사업이었는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 시찰하시면서 반도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인터뷰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고 양산에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들어가는 건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한탄을 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금 한 발 늦었으나 기어이 가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이병철 회장은 들어갔죠. 드디어 그렇게 몇 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1983년에 기흥에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통해서 6개월 만에 신화를 이뤄냈죠. 6개월 만에 64KB, 지금으로 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용량이긴 한데, 그때 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모든 기술자들이 사실 미국에 정말 많이 계셨거든요. 그분들을 다시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드디어 양산에 성공을 합니다. 이걸 옆에서 지켜본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절대로 이런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반도체 업계를 주름 잡았던 회사들을 살펴보면 NEC, 일본 회사죠. 지금은 히타치랑 합병을 해서 한 회사가 되었었는데, 미쓰비시, 히타치, 또 도시바, 이런 회사들 전 세계 탑5의 대다수를 일본이 먹고 있었습니다. 한때에는 탑3가 모두 일본 회사였죠. 이렇게 가전제품 역사에서 일본이 너무나 압도적인 위치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일본 반응은, 걔네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돼? 아니 우리가 지금 한국까지 신경 써야 돼? 말도 안 되잖아. 이런 위치였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말로는 무시한다고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자가 들어오면은 일본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쟁자들을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말이죠. 한국과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일본 회사들이 이렇게 삼성이나 미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삼성이 뛰어들었던 바로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물량을 마구마구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삼성이 양산을 막 시작했을 때 $4 수준이었던 그런 64KB 램이 쭉쭉쭉 물량을 마구마구
하고 뽑아내니까 그게 30센트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남의 일이니까 이게 그래 다른 제품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 내가 치킨을 팔고 있어. 2만원에 팔고 있던 치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시세가 2,000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출의 폭락이 예상이 되죠. 사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회사들이 반도체 회사를 추격하던 그런 입장에서 진짜 너무 곤혹스러웠어요. 하나를 만들 때 생산 원가가 1달러 70센트라고 하는데 판매하는 가격이 30센트라고 하니까 하나를 팔 때마다 1달러 40센트를 손해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사실 이렇게 수건 사업이라고 했던 반도체 산업이었지만 삼성을 일으켰던 초기 가신들은 이병철 회장한테 이거 반도체 사업 우리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라도 100기를 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병철 회장님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병철 회장님은 이때 당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3라인을 건설했습니다. 아니 반도체 가격이 10배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라인을 증설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이었던 게 뭐냐면요, 반도체 사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대표적으로 처음 진입할 때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반도체 설비에 들어가는 이 기기 하나가 1,000억, 2,000억 한다고 하고 한 라인을 증설하는데 현재 돈으로 한 3조 원 정도가 한다고 해요. 아니 진짜 이 정도 드는 그 회사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병철 회장은 오히려 라인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바로 이건희 전 회장님이 또 엄청난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다른 삼성의 가신들이 이 반도체 산업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몇백억씩 손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건희 회장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레포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몇백 페이지 분량을 정리해서 이병철 회장한테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반도체 사업 우리가 꼭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치킨 게임이 끝납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반도체 산업에 참전을 했었는데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망에 떨어져서 나갔죠.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던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막대한 이익을 거두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해안이 돋보이는 게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이렇게 막대한 순이익을 냈죠. 그 이전에 손해를 봤던 걸 다 합친 게 1,600억 정도의 손해라고 하는데 그걸 또 아득히 뛰어넘는 이득을 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따라온 회사들이 몇 개 있었죠. 바로 당시에는 현대전자와 금성반도체, 지금으로 치면 이제 SK로 넘어왔는데 그런 회사들도 따라오긴 왔으나 삼성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봐도 조금의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끌던 삼성전자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로 승부를 내고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그때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취임하셨는데요. 취임한 그 말이 진짜 지어버렸죠. 말 그대로 위험찬 말들을 말씀을 주시는데요. 더 이상 방어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 초인류의 기업으로 거듭납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사실 안타깝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9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수출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그것은 사실 1차, 2차 제조업에서 국한되어 있었고 큰 부가가치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은 많이 없었죠. 그런데 반도체에서 성공을 이룬 것이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통해서 이렇게 비상을 이루어냈는데요. 사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OLED, 바로 디스플레이에서 소형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OLED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양산에 성공한 첫 회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OLED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지금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휩쓸고 있는 아이폰에 모두 들어가는 게 이런 OLED예요. 사실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하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죠. 애플 입장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를 당연히 싣기 싫어요. 그런데 그 기술력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에서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95%, 88% 이러니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시장에 왔을 때 큰 부가가치 내는 사업에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형국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휩쓸어 가지고 매년 4천만 대에서 많이 팔릴 땐 8천만 대까지 팔았죠. 꾸준하게 캐시카우가 되어주는 사업을 발굴해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아래에서 말이죠. 사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패기가 넘치고 기세 등등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가장 자랑했던 그런 회사들을 다 합쳐도 삼성의 절반도 안 된다, 일본의 유일한 맞수는 이제 도요타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본이 자랑하던 그런 전자회사들 모두 합쳐도 순이익 면에서
삼성전자가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면에서 연이어서 대박 아이템들을 친 것이 승리의 쾌조를 불렀죠. 이렇게 성공에 이르니까 예전에 일본에 그렇게 당하고만 살던 삼성전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요, 최근 10년에는 이렇게 반도체의 시세를 삼성전자가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발 치킨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D램의 가격이 삼성전자가 얼마를 양산하냐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사실 삼성전자가 가격을 꾸준하게 떨어뜨리고 있는 이유는 중국 반도체가 따라오지 못하게 이제 다시 초격차를 내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20% 30%만 떨어져도 진짜 그걸 파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산업에서는 그건 치킨 게임 축에도 못 깁니다. 10분의 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4달러 하던 게 갑자기 30센트에 이르는 그 말도 안 되는 치킨 게임이 10년 20년 사이에 2번 3번씩 왔어요. 10년 20년 단위의 시간을 거쳐서 반도체 산업이 재개편되었고 D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경쟁자가 3회사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 회사들이 요즘에 쫓아오고 있어서 또다시 치킨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너무 많이 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죠. 저희들은 삼성이 잘하면 또 좋지만 저희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기도 하잖아요. 한국 주식을 사려면 ETF를 사거나 아니면 우량주를 살 때 삼성전자가 빠질 수 없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삼성 취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냐, 이것도 한번 잠깐 넣어봤는데요, 잠깐 곁다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셨던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하고 한국이 GDP가 20배 30배가 차이 나는데 큰 차이였죠. 진짜 일본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규모의 나라였는데, 사실 요즘에 와서는 놀랍게도 거의 1인당 GDP 기준으로는 거의 비벼지고 있어요. 또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냐면요, 2030년 40년 경에는 한국이 일본의 GDP를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거는 통일 한국을 예상을 해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된 까닭은 삼성을 통해서 한국의 이런 기초 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또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역할을 했다고도 보는데요. 근데 사실 최근에 코로나로 터져서 세계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은데 유독 한국만큼은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았죠. 사실 마이너스 1%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면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날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반도체가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을 정도예요. 사실 반도체가 진짜 어디까지 들어가면요, 제가 이렇게 무선 이어폰을 정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선 이어폰의 핵심 경쟁력조차도 반도체 칩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저전력의 칩을 넣어가지고 재생시간을 더 높일 수 있을까, 더 효율적인 그런 가전제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는 영원하지 않을까, 영원하다는 게 저희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선 쭉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반도체 세계에서 삼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주목이 되는데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싸움은 TSMC하고 삼성전자가 진짜 본격적으로 실력 싸움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이제 밀린 거 아니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미래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에서 R&D에 과연 얼마를 쓰고 있을까 하는 자료인데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1, 2위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듯이 독일과 일본이 그 뒤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바로 뒤에 5등이 한국입니다. 미래에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우려면 당연히 R&D에 큰 투자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매년 초마다 하는 말이 있죠. 130조를 쓴다, 막 80조를 쓴다. 삼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자본적인 투자는 알겠어. 그런데 최근 40년 가까이 이끌어오던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좀 리더십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도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부진 사장님께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호텔 신라를 이끄시면서 경영 성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삼성전자를 이끌었으면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죠. 근데 사실 좀 공정하게 살펴보자면요, 이미 이재용 회장님이 2014년부터 실질적인 투자 결정들을 이루어내고 계시죠. 실제로 비메모리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인
우려서 삼성전자의 미래를 여기에 보자는 결정도 이재용 부회장님이 하셨고요. 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큰 투자도 바로 이재용 부회장님이 내리셨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조차도 스마트폰 가전이 웃으면서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면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분의 실력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드네요. 이재용 부회장님과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했으면은 또 이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부진 사장님이신데요, 호텔 신라를 이끌고 계시죠.